그 마을엔 서로 눈을 피하던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끝내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잊힌 기록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체 두 집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마을에는 큰 논밭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탈진 산 아래 펼쳐진 그 땅은 물이 잘 들어서 쌀농사가 잘 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었죠. 그 땅의 주인은 박씨 집안이었습니다. 박진수라는 사람이 그 땅을 대대로 물려받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 옆 동네에는 최씨 집안이 살았습니다. 최봉석이라는 사람은 장사 수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두 집안은 그렇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일이 터졌습니다. 박진수가 갑자기 땅 문서를 들고 최봉석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 선생,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봉석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박진수가 내민 문서에는 그 기름진 논밭의 소유자가 최봉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땅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고요. 박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봉석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박 선생. 나는 그 땅에 손댄 적이 없소. 그럼 이 도장은 뭡니까? 여기 선생 이름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문서에는 분명 최봉석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봉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했단 말이오. 이건 누가 꾸민 일이오. 박진수는 관청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한 사람이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엔 말도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원래 좀 그래. 서류 일하는 사람들은 다 저렇지 뭐. 하지만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판결은 최봉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서는 완벽했습니다. 이름도 도장도 날짜도 모두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진수는 그날 이후로 땅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수군거렸습니다. 땅 문서를 그렇게 함부로 맡기면 어떡해. 최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던가. 박 씨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박진수는 억울했지만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데리고 마을 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은 오두막 하나를 지어 그곳에서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 집안은 우리 집안의 원수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아이들은 이유를 자세히 몰랐지만 아버지의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를요. 한편 최봉석도 그날 이후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땅에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문서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도 도장이 찍힌 것도 모두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땅이 선생 거니까 잘 지키시오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최봉석은 그 땅을 팔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한테 빼앗은 땅이라는 소문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봉석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술에 취한 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최봉석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집안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원한만큼은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집안의 아이들도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박진수의 아들 박민호는 아버지를 닮아 과묵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의 밭을 일궜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목공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굳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민호야, 최 씨 집안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마라. 괜히 피보게 된다. 왜요, 어머니?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박민호는 자세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최 씨 집안 나쁜 사람들이라는 공식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최봉석의 아들 최진우는 아버지처럼 장사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똑 부러지고 눈치가 빨라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읍내 작은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가게를 인수했고 나중에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조용히 당부한 말이었습니다. 진우야, 박씨 집안이랑은 엮이지 마라.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선 우릴 원수로 여긴다. 조심해라.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최진우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표정 속에 담긴 무거운 무언가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장터에서도 어디서든 서로를 피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왜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편견이 대물림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미움을 말로만 전해 들은 원한을 아무 생각 없이 물려받는 것. 어느 해 가을 박민호는 읍내 목공소에 일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최진우를 마주쳤습니다. 최진우는 가게 인테리어를 의뢰하러 온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우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목공소 주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작았고 일은 점점 겹쳤습니다. 최진우가 새로 영가게에 가구가 필요했고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목공은 박민호였습니다. 최진우는 고민 끝에 다른 사람을 통해 일감을 넘겼습니다. 박민호는 의뢰인이 누군지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직접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봤습니다. 저 둘이 손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박민호는 손재주가 좋고 최진우는 장사를 잘하는데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두 사람에게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집안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그만큼 무거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최봉석 어르신이 편찮으시되 최진우의 아버지 최봉석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최진우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그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씨 박진수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최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잖아요. 하지만 최봉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막지 못했다. 그게 내 죄다. 누굴 막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최봉석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최진우는 아버지의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가 이제 자기에게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최봉석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박민호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산이 공사장에서 목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지만 납기 일을 마쳐야 했기에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무너졌습니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민호는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다행히 상체는 빠져나왔지만 다리가 완전히 묻혔습니다. 사람 살려. 동료들이 소리쳤지만 비는 계속 쏟아졌고 땅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새로 낼 가게 자리를 보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깔렸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최진우는 달려가려다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집안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씨 집안이랑은 엮이지 마라.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최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23초였지만 그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업자 중 하나가 최진우를 봤습니다. 저기, 저 사람 박씨 집안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최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씨 집안 사람이잖아. 도와줄까? 그 순간 최진우의 눈앞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스쳤습니다. 병상에 누워 미안하다고 막지 못했다고 중얼거리던 아버지. 최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다. 비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진우는 작업자들과 함께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더 무너지기 전에. 손이 까지고 옷이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박민호를 겨우 끌어냈습니다. 119 불렀습니다. 곧 옵니다. 박민호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끌어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봤습니다. 왜?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민호의 다리를 살피며 지혈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기운 빼지 말고. 박민호는 최진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원수 집안의 사람이 날 구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민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최진우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뼈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누가 응급처치하셨나요? 간호사가 최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살렸어요. 최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박민호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중환자실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면회가 안 되고요.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박민호의 어머니는 복도에 서 있던 최진우를 보고 멈췄습니다. 당신은 최 씨 집안. 최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드님이 다치셔서 제가 병원까지 모셨습니다. 박민호의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다 말고 다시 하려다 말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삼켜야 했는지 최진우는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민호의 어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어머니, 저 사람은 최 씨 집안 아들이 너를 구해줬다. 박민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수 집안의 사람이 왜 자기를 구했을까? 그것도 주저없이 자기 손을 다치면서까지. 그날 밤 박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최진우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들어왔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최 씨 집안은 나쁜 사람들이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괜히 피보게 된다. 하지만 오늘 자기를 구한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다리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걸 내가 봐야 할 것 같구나. 이게 뭔데요?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다. 박민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과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야. 나한테는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박민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조심스럽게 적힌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최봉석을 원망하며 살았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하나만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최봉석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박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나를 속인 게 아니었다. 다만 그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뿐이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도장을 다루던 사람, 서류를 정리하던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최봉석도 그날 이후로 평생 괴로워했다는 것을, 그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민호야, 부디 이 원한을 내 대에서 끊어다오. 잘못된 일을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박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겠지. 그리고 미안함 때문이었을 거야. 미안함요?
평생 최 씨 집안을 원수로 여기라고 너한테 가르쳤잖니.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잘못된 거였어. 그걸 인정하기가 아버지로선 힘들었겠지. 박민호는 문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도장 찍은 날짜가 이상한데요. 뭐가? 여기 보세요. 이 날짜면 최 선생이 고향에 없었을 때잖아요.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때 최 선생이 서울에 일 보러 갔다가 나흘 뒤에 돌아왔다고. 어머니도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네. 그럼 이 도장은 누가 따로 찍은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때 서류를 다루던 사람이.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며칠 뒤 퇴원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민호야, 많이 좋아졌구나. 네, 이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장은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씨 집안 아들이 너를 구했다면서? 네. 그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구나. 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상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야, 그때 그 땅 문서 일말이야. 박민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구나. 다들 잊고 사는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 이장님도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확실히는 모른다. 다만 그때 서류를 정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일 이후로 말수가 확 줄었어.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셨지. 누군데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닌 것 같구나.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이장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박민호는 이장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자기와 최진우 사이의 진실을 밝혀줄 열쇠라는 걸 느꼈습니다. 박민호가 태어난 뒤 최진우가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외곽 아무도 없는 정자에서 만났습니다. 박민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겠습니까? 최진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겁니다. 최진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자기는 그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고, 그리고 막지 못했다고, 박진수 어르신께 미안하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 선생님, 네, 이 원한을 우리 대에서 끊읍시다. 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박민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끝났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져 온 오해와 원한이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 선생님. 네. 혹시 같이 일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박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을요? 제가 새로 가게를 하나 낼 생각인데 거기 가구랑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박 선생님이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박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업자로서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민호랑 최진우가 같이 일한다던데? 원수지간 아니었어? 저러다가 또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박민호가 목재를 사러 갔을 때였습니다. 목재상 주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 미안한데 당분간은 외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동안 잘 거래했잖습니까? 그게 최 씨 집안이랑 일하신다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저도 장사하는 입장이라. 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최진우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번 계약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박 씨 집안이랑 손잡으셨다면서요? 저희도 입장이 있어서 다른 업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화를 끊은 최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뭐가요? 거래처에서 연락 안 옵니까? 박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긴 오는데 다들 거리를 두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물러날까요? 그럼 선생님은 피해 안 보실 텐데. 아닙니다. 박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잘못된 걸 바로잡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건 그건 못 참겠어요. 최진우는 박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억울하게 사셨어요.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게 제 도리 아니겠습니까? 최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려? 저야말로 고맙죠. 선생님이 절 구해주지 않았으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민호는 정성껏 가구를 만들었고 최진우는 그 가구를 팔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진심과 실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잘하더라. 원수지간이었다는데 저렇게 화해하고 일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 아니야?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그 답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최 선생, 박 선생, 잠깐 할 말이 있소. 무슨 일이십니까? 이장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소. 뭔데요? 그 땅 문서 말이오. 그걸 누가 조작했는지.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굽니까? 이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 형이요. 예. 내 형이 그때 면사무소에서 일했소. 도장을 관리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을 했지. 이장은 봉투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형은 작년에 죽었소. 죽기 전에 나한테 이걸 맡겼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냥 태워버리라고 했지. 그럼 이 안에는 형이 직접 쓴 고백이요. 자기가 어떻게 그 땅 문서를 조작했는지. 두 사람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 땅이 탐났다. 최봉석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문서를 만들었다. 박진수는 땅을 잃었고
최봉석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 나는 나중에 그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했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다. 최봉석이 그 땅을 팔지 않았고 박진수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민호와 최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평생 이걸 숨기고 살았소. 형이니까 가족이니까 그게 변명이 되겠소만. 이장님은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형이 죽기 몇 년 전부터요. 형이 술 먹고 중얼거리는 걸 우연히 들었소.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형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사람을 못 믿고 늘 술에 의존하더군. 이장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형은 말년에 정말 초라하게 살았소. 가족들도 하나둘 떠났고 친구도 없었소. 죽을 때도 아무도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았소. 형은 벌을 받은 거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평생 괴로워하다 간 거지.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그럼 그 땅은 원래 누구 겁니까? 박진수 어르신 거요. 원래대로라면. 그럼 돌려드려야죠. 박민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아니요, 박 선생. 이건 도리요. 최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니 제가 박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원래 선생님 아버지 땅이었잖습니까? 그래도 박 선생, 최진우는 박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평생 원하셨던 일입니다. 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박민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40년 만에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장은 그날 이후로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형의 죄를 알면서도 평생 숨기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 그는 용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집안이 화해한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박민호와 최진우가 함께 만든 가게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가구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일했고 이제는 서로를 가장 믿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정자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마을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 한 분이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저 두 집안이 원수지간이었지. 정말요? 그럼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살았어. 근데 지금 봐라. 저렇게 잘 지내잖아. 어떻게 화해하신 거예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자세히는 나도 몰라. 근데 하나는 확실해. 뭔데요? 원하는 대물림대였는데 그 고리를 끄는 건 가장 미움받던 집안의 선택이었어. 무슨 뜻이에요? 최진우 씨가 박민호 씨 목숨을 구했거든. 그때 손해볼 수도 있었어. 원수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씨도 마찬가지야. 화해하고 나서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거래도 끊기고 손해도 봤지.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 대단하시네요. 그게 바로 선택이야.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 그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지. 그때 박민호와 최진우가 함께 정자로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오, 왔구나. 앉거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참 보기 좋네. 그러게 말이야. 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만약 지금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 싶어서요. 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잘했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럴까요? 당연하죠. 우리 두 아버지 모두 이걸 원하셨을 겁니다. 박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진우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이야기 해줘야 할까요? 우리 두 집안이 옛날에 원수였다는 거. 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친구인 줄만 알면 되죠. 굳이 무거운 과거를 물려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대신, 네, 이건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아요. 뭐요? 박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옳은 선택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 최진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친구로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마을에는 평화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집안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따금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쉽지. 근데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것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이지. 저 두 사람은 그걸 해냈어.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잘 사는 거겠지. 아니야.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옳게 살았기 때문이야.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정자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더 이상 원한이 없었습니다.